노무현, 정몽준 케이스 아니라 성공 케이스 아닌가요? 네? 아까 단일화 성공 케이스로 네. DJP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막판에 이제 해체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뭐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의 그 선거에서의 단일화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냐도 봐야 될 텐데 실제 연립정부 성격의 정부가 이루어진 것은 DJP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연합 당선시킨 게 맞죠. 그런데 이 사고를 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얼마 전 거제를 다녀왔는데 그 조선소 노동자분의 그런 현장 임금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는 그 고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외국인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님이 생각하는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 얘기하면 저는 개헌에 너무 보수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 있을 때 했으면 진정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개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4년 중임제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안 했겠느냐. 윤석열이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은 총리를 했어도 못했을 거고요. 4년 중임제에서도 못했을 거고 단임제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된 카테고리로 지도자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거제도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방 갈 때마다 필수처럼 이제 되어버린 상황인데 개방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전 이런 부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은 직역을 닫아놓은 상태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 나가면 자국민이 택시 운전하는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이제 자국민이 택시 운전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법인 택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법인 택시가 제가 법인 택시 봤을 때도 그랬지만은 한 100대 인가돼 있으면 한 30대씩 놀고 있거든요, 회사마다. 근데 그 자원을 그럼 가동시키려면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안 하면은 택시 운전사도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거고. 물론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저는 욕을 먹겠지만은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왜 보수가 이렇게 로직이 없고 그다음에 이 엉뚱한 그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까?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99명의 간첩을 체포해가지고 일본에 보냈다. 뭐 언제 대변인 중국 여자가 와 있다. 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상당 부분을 알았고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우리 이준석 의원을 TV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통조림 먹는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횟집에서 사시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실 건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의 판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고요.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 음모론에 휩싸이게 됐는지 아니면 비논리적이 됐는지는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저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수가 졌을 때는 그다지 충격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DJP 때문에 졌고 그 다음에 무슨 IMF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그냥 논리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진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성을 잃은 거죠. 왜냐? 노무현은 우리가 가장 깔보던 대상이고 저 사람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취할 능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왜 졌냐? 거기서 이제 근원을 찾으면서 슬슬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세력이 잘 아시는 뉴라이트입니다.
이 뉴라이트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역사전쟁과 그 다음에 아스팔트. 예. 우리 저쪽에서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쪽 진영에서, 왼쪽 진영에서 투쟁하다가 밀린 세력들이 이제 뉴라이트인데, 아니면 넘어온 세력 뉴라이트인데,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우리 잘하는 거 그대로 할 테니까 이 보수 쪽에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길거리 문화화, 그리고 그런 역사전쟁이라는 테마를 잡아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워낙 인기 없는 아이템인데 이걸 갖고 시작한 순간 보수는 망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거고요. 거리로 나가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보수는 민주화운동의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급조해서 거리 나갈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포섭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서정갑 대령으로 대표되는 안보보수 세력. 예. 그래서 그때 군복 입은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2000년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보수 시위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 동지회 이런 분들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보 세력, 안보 단체를 먼저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동원 안보 단체가 끝장 내는 거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끌고 들어온 게 교회 세력입니다. 그래서 안보 보수와 교회 세력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스팔트의 그 집합체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가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아젠다가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끼얹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상한 아젠다들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르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성조기 들고, 예.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광화문이나 인데 아니면 덕수궁 앞에 이런데 다니다가 가장 기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시위는 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기는 왜 흔드는 거냐.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그걸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하면 국제적인 분류에 따르면 기독교 탄압 국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이스라엘 가면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보면요, 더하기를 십자가로 못 써요. 예. 더하기를 십자가로 쓰는 건 기독교의 문양이라 그래가지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모음 5자가 씁니다. 더하기를. 그 정도로 기독교로 이스라엘에서는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근데 이걸 이스라엘기 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보수에 아무거나 되는 것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아스팔트 문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지금 최악의 그런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의 결과 예측하자면 저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대선 출마하면 동탄 선거 모델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탄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 원래 아까 65 나오던 곳이었는데 40, 20,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40이 늘어나지 않고 모름 없음이 다 저한테 붙고 20이 조금 깎여가지고 제가 당선된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3자 간의 후보 경쟁이 완성됐을 때 첫 방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전략이랑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첫 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을 때 첫 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40을 못 넘기는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조급해질 겁니다. 첫 여론조사에서 40이 넘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지사가 1대1로 이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과학적으로 설계된 조사가 아니고요. 예. 동탄 모델이네요. 그거 외에는 사실 동탄 모델 외에는 그 삼지대가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동탄 모델은 그리고 유권자 구성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10살은 젊은 유권자 구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총기 수치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저기 뭐 그동안 국민의힘 대표하시고 네. 그러면서 평생 보통 사람들이 먹을 욕 이상 다 네. 드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욕 안 먹고 네.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 이해도와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트럼프 들어오면서 국제 정세가 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께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를 뽑으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지고 뭐가 더 좋아지는데, 그러한 비전에 관한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고, 저는
동탄을 스케일업 한다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라고 그러지는 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했던 선택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60% 이상의 그런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욕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준석이 틀린 말을 할지 그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기에 지적 안 할 수 있었죠. 예, 안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냥 오히려 그게 올라탈 수도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개인으로서는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옳은 선택들의 연속이길 바란다라는 것이고 제가 앞장서서 문제를 건드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게 아마 저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지점들일 텐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는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해외 조류도 마찬가지지만은 PC주의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PC주의라는 건 이제 소수자를 배려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이런 주의인데 이게 저만 해도 어릴 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어릴 때 보면 장애인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저를 체득화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제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약자와 절대적 소수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들도 사회의 일정한 규율은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 2년 전에 있던 전장현 논란 같은 것들은 그걸 대한민국의 맛배기식으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파생된 무수하게 많은 갈등들이 앞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장현은 그때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4호선을 틀어막고 130만 명의 발을 묶어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면은 이번에 동덕여대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 어떤 의사 판단에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학교에 문을 때려 부수고 그 락카치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젊은 세대가 완전 그 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전환 게 있고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약간 그걸 못했던 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갈라치기니 혐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건데 저는 적어도 이 조류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도태될 것이다 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보면요.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지만은 저는 한미동맹에서 되게 냉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결국 본인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냉정하게 이제 한미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이 이 말하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 미국 대사관에 전화라도 한 통 받을까봐.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또는 미국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지형은 좀 변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변화보다 더 빠르게는 모르겠지만은 변화에 맞는 속도로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저일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